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건희 씨의 육성 녹취를 어제 MBC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평가와 과연 사인 간의 녹취를 제3의 공영방송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 등이 오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오늘 저희 김지의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 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MBC가 논란이었던 김건희 씨와의 육성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법원이 공개하지 말란 부분은 빼고 공개를 했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줄리설 그리고 한 검사와의 동거설 등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도 나옵니다. 잠시 후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조간신문의 가장 큰 뉴스 역시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김건희 씨가 밝혔던 내용들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과연 사인 간의 통화 녹취를 제3의 공영방송이 공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일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일단 내용에 보도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가 돈 안 챙겨주니까 미투 터지는 거다. 매체 직원의 도움 요청하면 1억 줄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MBC의 7시간 녹음 방송 후 폭풍 촉각. 김건희 씨 측은 윤 후보 정치 행보 관여 안 한다. 미투 관련 부적절한 발언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조국 수사와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그리고 선거 캠프 운영과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언급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선심. 대선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자리가 5자입니다. 51대로 다가왔는데 양 후보 모두 다 선심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과 관련해서 선심성 공약이 던지고 보인다라는 거죠. 조선일보 시각이에요. 기본주택 300조 이재명 후보 이야기, 청년주택 90조 윤석열 후보 이야기. 일단 던지고 보는 후보들. 나라 국가는 텅텅 비는데 여야 모두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라고 조선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 후보가 지방 갈 때마다 대형 개발 공약들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6일입니다. 중앙일보 14일이 주목하고 있는 6일은 어떤 기간일까요? 들어보시면 정말이지 기가 찹니다. 함께 보시죠. 2주가 걸려도 어찌 보면 모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 다지기 작업이에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6일 만에 끝냈다. 붕괴된 강주 아파트 얘기입니다. 201동 타설 일지를 단독 중앙일보가 입수했는데 8월엔 비 올 때 작업하는 영상도 나왔다. 전문가는 양생기간이 불충분, 이거 부실 시공이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현대가 부실 시공을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재조정. 경향신문 이면이 쓰고 있는 재조정은 어떤 뉴스일까요? 공개합니다. 지역 형평성 논란에 정부가 마트에 적용했던, 백화점에 적용했던 방역 패스, 백신 안 맞으면 장 못 보게 했던 것, 이거 해제키로 했습니다. 오늘 재조정안을 발표하는데 아마 해제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법원 결정으로 이 정책적인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부가 결연한 의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해제할 걸 왜 치열하게 고민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 뜨거운 소식 전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의 손정희의 변호사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자,
돌직구쇼 강철부대 부산사나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어젯밤 MBC가 논란의 육성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법원이 공개하지 말란 부분은 빼고 공개를 했는데 김건희 씨의 육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7시간 녹취록 중 일부가 공개가 된 겁니다. 후 폭풍은 어떨까요? 무엇이 논란일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모든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송이.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1억 원 미투 공개된 목소리. 먼저 논란의 여지, 반박의 여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용을 단락별로 준비했습니다. 주제별로 준비했습니다. 분류를 좀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12일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직원 이모 씨와의 통화한 거죠. 통화 녹취가 총 7시간 상당하는데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같이 우리가 좋은 성과 이뤄내서 나중에 한번 와서 우리 팀으로 와.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런 거 좀 제로로 생각하고 나 좀 도와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좀 의외의 호칭이었어요. 저는 그 서울의 소리 직원 이모 씨가 누나라고 호칭을 합니다.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누나한테 가면. 요게 이제 논란의 표현 중 하나예요. 과연 이걸 정식 취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도 분분한데 글쎄요. 취재하는 사람이 취재 받는 사람에게 호칭 누나.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몰라, 의논해봐야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지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누나. 김수영 교수님. 이 누나라는 호칭,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게 사인 간의 대화임을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자하고 어쨌든 취재원의 대화라는 게 어떻게 사적 대화할 수 있냐라고 아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거를 사인 간의 대화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호칭이 이 기자는 김건희 씨에게 누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동생이라고 이제 굉장히 친근하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한 6개월에 걸쳐서 7시간 통화를 했다고 하니 다 합쳐서 7시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니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사이가 됐었던 것 같고요. 일단 호칭이 누나 동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격없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도될 거라는 생각 혹은 녹취록이 혹은 녹취 파일이 이렇게 방송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굉장히 편하게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의 소리라는 그 매체, 인터넷 매체가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2019년에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뉴스타파에서 좀 비판적인 보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두둔해 주는 그런 방송을 했던 매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김건희 씨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편하게 또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스스럼 없이 모든 대화를 나눴던 것 같고 이게 지금 MBC에서는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이 녹취 파일을 방송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일부만 인용이 돼서 일부 발언들만 이렇게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익적 차원, 우리가 이런 그 녹취 파일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때 그냥 김건희 씨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김건희 씨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이 이제 미투 발언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미투 발언과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에게 캠프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일 잘하면 돈도 많이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문제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물론 사적 대화라도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제 방송을 저도 봤는데 어떤 그 공익이 과연 무엇인지 이렇게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들어서 과연 추구된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의 생각은 누나 호칭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해서 보도할 만큼 공익적인 보도의 목적이 있기 어려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선 후보의 이제 배우자이고 영부인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서울의 소리에서 이 녹음 관련한 걸 MBC에 괜히 줬다 이런 오전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래요? 한마디로 이제 중요한 대목은 방송을 안 해줬다 이런 주장이라서 아마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MBC가 워낙에 논란이 되고 사실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방송하는데 부담을 가져서 그나마 정치적으로든 국민들한테 조금 민감한 부분보다는 그래도 좀 가벼운 소재를 선택해서 1차 방송에 내보낸 거 아닌가. 오늘 아침에 서울의 소리치기 MBC한테 괜히 줬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은 빼고 공개를 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요. 뭐 2차 방송도 남아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되게 뭐 심각한 거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동네에서 이제 수다 떠는 정도 수준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공적 목적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조금 눈에 이건 좀 심각한데 그런 사안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동네에서 수다 떠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인식이 저렇다고 한다면 윤 후보님께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믿고 따를 만한 어떤 성격이나 철학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고 부부는 또 같이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칠 것인데 예를 들면 미투에 관한 굉장히 왜곡된 시선만 보더라도 이 이야기를 성폭력 피해자, 실제 성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들으면 그럼 내가 돈 안 받아서 지금 고소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2차 가해 소재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무릇 일간 뭐 소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지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성인지 감수성 굉장히 중요하죠. 인권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국민 중에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안희정 사건은 뭐 공분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거고 검찰총장이었던 윤 총장 시절에 검사들이 사실은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낸 거잖아요. 검사들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면들이 조금 약간은 지도자로서의 평가에는 또 도움되는 요소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손정혜 변호사님의 생각은 김수영 교수님과 좀 다릅니다. 충분히 공인으로서 검증의 대상의 발언이었다라는 이견들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주제별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거기 때문에 안희정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겠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방금 보셨던 내용 다시 한번 좀 흘려주시죠. 1억을 줄 수도 있다. 캠프 합류 제안한 부분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오늘 한겨레 신문 등에서는 캠프 운영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라고 문제 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어제 많은 분들이 MBC 보도를 아마 시청을 했을 것 같은데 보는 분들마다 아마 뭐 개인적인 생각은 다 틀렸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1억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대통령 선거 정도 돼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 1억 발언만 놓고 보면 저거는 굉장히 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법조문을 읽어드리면 공직선거법 97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이 후보 또는 후보 배우자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거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97조 2항 위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한 발언이다. 그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김건희 씨 보면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한다. 시원시원하게 얘기한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막 이야기하더라. 또 굉장히 이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태도를 봤습니다. 근데 이전에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자기 부인은 정치를 극도로 이제 혐오한다. 또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심신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투라든지 또 기자에게 1억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거 보니까 그 인식 전반이 이제 돈이면 좀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인식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캠프에 깊숙하게 좀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제 MBC 방송을 통해서 아마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울의 소리에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MBC에 괜히 줬다. 그래가지고 이 서울의 소리가 MBC에서 보도하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 공개를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조국이 더 저항하지 않았으면 깜빵 가지 안 갔을 텐데 마치 자기가 이제 깜빵에 넣은 것처럼 이런 이제 구절도 나옵니다. 조국 부분도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분들마다 뭐 견해가 틀릴 수는 있으나 어떻든 기존의 윤석열 후보가 해명했던 바와는 그리고 캠프에서 해명했던 바와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의 지적은 김병민 박사님 캠프 운영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 1억 제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김병민 대변인 반론 있으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작년도 7월 달에 이제 처음 통화를 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녹취 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취재를 하는 사람과 이 인터뷰 과정으로 보기 굉장히 어려운 친밀한 사이 간의 사적 대화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죠. 가장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눴던 대화 중에 일부 내용들을 딱 집어서 악마의 편집처럼 보도를 하는 순간 그 저간에 대한 맥락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부분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저 내용을 보면 돈을 주겠다 회유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누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얼마 줄 거야 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먼저 꺼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대화가 오갔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전체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불과 50일 남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끊어서 편집하는 방식, 보도하는 것이 야당이 대선 후보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MBC 보도에 악의적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아니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지켜보면서 MBC의 스트레이트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전파라고 하는 중요한 공공재를 활용해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완전히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송을 왜 했던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맥락을 꼽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손 변호사님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나왔던 일부 대화 내용 중에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MBC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형평성 있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있는 그대로 다 보도를 하고 대통령 후보의 가족이 아닌 대통령 후보 본인이 내뱉었던 여성에 대해서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됐을 때 그럼 대통령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법한 가십 위주로 대통령 선거를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하다라는 점들을 좀 인식하게 된다면 과연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께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방송 보도 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정하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도 보도를 하고 그 발언을 근거로 후보의 여성 인식을 운운해야 된다라는 반론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요. 지난해 11월 15일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다.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다. 돈은 없지 바람은 펴야겠지. 이해는 다 가잖아. 나는 진짜 이해하거든. 올려. 하여튼 보수는 그런 거는 철두철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미투도 문 정권에서 터뜨리면서 잡자고 했잖아. 뭐하러 잡자고 하냐고. 이유,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아유,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대목이고 앞서서 누나 동생 했던 그분 서울의 소리 이모 씨와
이 얘기를 하는 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부분. 조국 수사는 그렇게 크게 펼칠 일이 아니었는데 친조국 인사들, 유시민 씨 같은 분이죠. 수사를 너무 많이 공격했다. 유시민, 이런 데서 자기 존재감 높이려 계속 공격했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친조국 인사, 유시민 씨 등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했다. 그래서 수사가 좀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앞서서 손정인 변호사님, 안희정 전 지사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이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는 평균인 수준 이상의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만큼 또 그런 인권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그런 정책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 후보에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여성으로서의 시각 또 이제 배우자로서의 어떤 훈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건 성폭력 피해자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서 이것이 공중파에 나올 만한 소재인가 이거는 MBC에서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2차 가해가 될 소지가 있어서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그럼 내가 돈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치졸한 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방송 소재로선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조국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윤 후보와 이제 집에서 같이 이런 대화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관여를 많이 했다. 그리고 정책 결정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조국 수사는 과연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한 것이냐 이 정치권의 공방에 영향을 받아서 수사의 범위는 원래는 이 정도로 한정이 됐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가행 수사했다 그리고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표현을 한 것이 매우 아쉽고요. 검찰 수사는 정말 정당하고 적법 절차를 지켜서야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되고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수사니까 저렇게 좀 지나치게 과잉 수사한 부분 아닌가. 이 부분도 검찰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반면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발언 자체는 뭐 옹호할 수 있는 발언이 전혀 아니죠. 뭐 모르거나 잘못된 발언입니다. 미투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 여성들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굉장히 일상적인 성폭력을 용기 내어 말하는 것이 이제 미투의 정신이기 때문에 돈을 뭐 받으면 뭐 말하지 않고 돈을 못 받아서 그런 식으로 미투를 했다는 거는 뭐 여러모로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고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도 저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 말은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그 민주당 인사들 혹은 이제 여러 이제 성폭행, 성폭력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시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투 정신의 어떤 그 본질을 훼손시킨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옹호하고 그것을 방어했습니까? 굉장히 그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식으로 공격했고 정말 피해자가 제대로 말할 수도 없게 만드는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들이 계속 됐었기 때문에 그건 공적 발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이해찬 대표였나요? 그때도 뭐 망자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지 하면서 굉장히 호통까지 쳤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언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 두 번째로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미투 정신을 가지고 김건희의 생각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야기 드릴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김건희 씨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서 난 아내와 생각이 다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깨끗하게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좀 털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조국 관련된 수사 내용에서 김병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친조국 인사들, 그러니까 유시민 씨 등이 이 문제를 더 키웠다. 뭐 일례로 정경심 교수가 PC를 반출한 것과 관련해서 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말 희대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까? 저것은 검찰로부터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등의 논평 등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김병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 등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납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전 국민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평안하고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겠죠. 오죽하면 한국일보에서 오늘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건희 통화 방송 유권자가 판단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의 내용입니다.
조국 수사나 미투에 관한 발언이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나눈 대화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내용을 통해서 김건희 대표가 국민들 앞에 본인이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논하기 시작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요. 앞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있었던 서울의 소리 대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전에 패널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침에 그 방송을 들었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제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밥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뭔가 함정 취재인 것처럼 나왔던 부분에 대한 질문하게 되니까 7시간 전체를 다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런 여지가 좀 없는 것처럼 말을 주저주저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쉽게 말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으면 발을 빼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떡밥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대표가 얘기했던 내용으로 충분하게 해명이 됐던 여지들도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얘기했던 줄리 의혹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동거 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사실이 아니다 명확하게 밝혀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김건희 대표의 말만 듣고 과연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전체 7시간 대화 내용 전체가 이것은 사적인 대화를 나눴던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발언에 대한 신뢰를 다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차라리 서울의 소리치게 7시간 다 공개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일부만 요목조목 찝어갖고선 이건 문제지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결국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가 궁금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일보의 사설조차 나오고 있는 일부 이 미투 발언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발언들까지 다 끄집어서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나는 대화의 여지로 볼 수 있다는 내용들을 대한민국 언론의 사설으로 적기까지 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일 대변인이 소개한 한국일보의 사설의 취지는 소위 가십거리라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 이제 사적 대화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김건희 씨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이 MBC에 보도할 이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취득하게 된 과정도 위법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김건희 씨는 명백한 공적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내용은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 고로 MBC가 방송을 해도 된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발언 또는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는 사적인 발언,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게 이 부정적인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격앙된 표현을 했던 부분은 방송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MBC가 어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사적인 부분,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는 사적 부분은 방송을 못하게끔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MBC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판단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방송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온 방송 부분은 사적 부분이다. 친밀한 상태에서 나눴던 사적 대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관계 설정 자체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공적 신분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 관계 설정 자체가 사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화 통화를 했을 당시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이제 사적 대화 그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후에 요 취재 과정, 녹취 과정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찬반 공방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이게 공식적인 인터뷰에 성격을 띌 수 있느냐, 정식적인 인터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함정이냐에 대해서 패널들과 열띤 토론 나눠보겠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소위 줄리설, 그다음에 한 검사와의 동거설에 대해서 녹취록이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이에요.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는 보수내에서 탄핵시킨 것이다. 윤 후보, 문정권이 키워준 거다. 보수가 키웠겠냐? 정치라는 것은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보수 진영이 탄핵 앞에서 분열되지 않았으면 탄핵은 안 됐겠죠. 국회의원 수를 생각하면. 줄리와 동거설에 대해서, 사생활 의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줄리한 적이 없다.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홀리 스피릿. 그런 시간에 차라리 책 읽고 도사들과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그런 게 나는 안 맞아요. 하루 종일 클래식반 틀어놓고 있다. 라고 줄리의 설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자, 한 검사와의 동거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를 하냐? 유부남하고.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팔겠냐? 유부남한테. 우리 엄마가 돈도 많고 뭐가 아쉬워서 자기 딸을 팔아.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는 딸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뭐든지 넘어가면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소위 이 줄리 의혹과 동거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간 벽화도 뭐 등장했다가 없어졌다, 등장했다 없어졌다 했고,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또 뭐랄까요? 그 여성에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되풀이되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 동거설과 줄리설 아니었겠어요? 그 대화를 직접 이제 어제 방송을 통해서 들은 바를 보면 굉장히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좀 주저함이라던가 뭐 약간의 그런 소문이 돈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던가 이런 거 없이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라는 그런 이상한 루머라던가 아니면 뭐 누군가와 동거를 했었다는 여러 가지 동거설 같은 것들을 아주 거침없이 반박하는 데 꽤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MBC가 물론 뭐 공익을 위해서 김건희 씨의 어떤 사익에 좀 반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도해야 된다고 했지만 굉장히 김건희 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을 어떻게 보면 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김건희 씨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이었다. 김건희 씨가 아주 자유롭게 해명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줄리 같은 것을 내가 할 이유가 없다. 어떤 어머니가 뭐 딸을 팔아서 그런 식으로 하겠냐. 나는 돈도 많고 내가 그런 거 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동거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 루머가 나왔는지 알겠고 더 그런 식으로 루머를 내봐야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뭐든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만들면 혐오스러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쭉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 이야기 자체가 가십적인 이야기잖아요. 예. 시청자들의 흥미를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씨의 입장을 아주 거침없이 이렇게 길게 보도해 준 적 실제 육성으로 보도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 방송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나쁘지만 않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네, 김수영 교수님 생각이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은 이 줄리와 동거설과 관련된 어제 MBC 보도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줄리는 많은 국민들이 줄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다 자기 주장으로 이제 일관되게 주장하고 국민들한테 들려줄 기회를 가졌다는 점은 동감을 하는데 저는 저 대화 속에서 눈에 들어온 건 사실은 도사라고 얘기했나요? 도사가 사실 눈에 많이 보였고 이 부분은 도사. 논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왜냐하면 오늘자 세계일보를 보시면 윤 후보와 이제 김건희 씨하고 친분이 있는 무속인이 지금 캠프에서 활동하는 걸 확인을 했고 인재에 영입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무속 뭐 해서 뭐 신년 전 보러 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뭐 익숙한 일상이긴 한데 이 대권 후보 캠프에 그런 무속인을 영입을 해서 인재 영입, 그러니까 사람 뽑을 때 이제 전 봐서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과연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김건희 씨가 저렇게 도사들과 자주 어울린다라고 하는 발언이 김건희 씨 역량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또 전에 손바닥에 왕자 그
새겨서 나왔는데도 해명도 좀 매끄럽지 않았었거든요. 그럼 왕자도 김건희 씨 역량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여지가 있어서 본인한테 도움도 됐지만 이 도사라는 표현, 이 무속인에 좀 의존한다라는 또다시 이런 뭐 그런 김건희 씨의 어떤 무속 논란 이게 또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세계일보 보도 내용 언급해 주셔서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께 한번 확인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손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보도 내용 보면 선대위 내에 도사가 있다. 도사님이 있어요? 없습니다. 네, 저희 아마 오늘 방송 들어오고 난 다음 공보실에서 관련된 입장이 나갔는데 이 내용을 손정희 변호사님이 못 보고 아마 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내용들만 가지고 추정성 성격의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전에 공보단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에 거론된 전모 씨는 선대본부 전국 네트워크의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전혀 없다,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선대본부 내의 인사나 일정 등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제가 선거대책위원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경선 캠프 7월 달부터 사실상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가 가까운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근거리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선거 내에 많은 애들을 대변인으로 활동해왔지만 해당됐던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관련된 내용들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에 근거한 바탕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각종 추측성 의혹들을 난무하게 되는 모습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난 여름 엑스파일 운운하면서 나왔던 김건희 대표에 대한 숱한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관련된 사실에 대한 검증되는 내용들도 없이 각종 의혹 제기, 마타도어 등이 난무했던 지난 선거 과정들을 지켜봤지만 관련된 내용 어제 녹취 등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겠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여지가 있었겠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집권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바로 얼마 전까지도 줄리 운운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정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흐리게 하게 되는 이 대통령 선거를 흑색 선전, 네거티브 선거로 이어가게 되는 모습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변호사님은 이제 언론 보도된 거를 예. 보고 방송에 들어오셨으니까 해명은 당연히 못 보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질문 드린 건데 하여튼 도사님은 없다? 없습니다. 선대위 때부터 지금까지 봤잖아요. 캠프 예.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도사님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도사님들은 보통 안 보이는 데 있지 않을까요? 있다고 보도를 한 거잖아요. 예. 선대위에 들어가 있다고 보도를 한 거죠. 정식적으로 임명장도 네. 나가고 세계일보 보도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세계일보 사실이 보도에 아니다. 대한 반박을 하는 거죠. 네. 임명장도 안 나갔고 그분이 도사도 아니다. 조금 전에 공보단 입장에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속돼 있지 않고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여한 사실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뜨거운 감자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육성 통화 녹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찬반 논란의 연장선상에는 이런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서울의 방송,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이에 이모 씨, 직원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접근을 해서 육성의 통화 녹취를 하는 전반의 과정이 과연 기자로서 취재 윤리에 적합한 것이냐, 그리고 이를 제공받아서 보도한 MBC 공영방송의 보도는 과연 적절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논란과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통화 녹음이 이루어졌고 공영방송의 보도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이모 씨, 서울의 소리 직원입니다.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하겠다. 어떤 내용을 말해야 좋은가라고 지난해 7월 5일 친여 성향의 열린공감TV, 열린민주당과 가까운 열린공감TV 쪽에 자문을 구했다라는 게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러자 이 보도에 따르면 열린공감TV 측에서 이 이모 씨에게 유도 질문할 멘트를 알려주며 코칭을 했다. 이 열린공감TV는 아시다시피 줄리 의혹 보도 매체로 알려져 있고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가 어떤 코칭을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자, 그러자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6일 이 김 씨의 모침 수감 나흘 후에 이모 씨가 김 씨 모침과 10년 넘게 법정 다툼 중인 인물을 언급하며
그 양반에 대한 정보가 많다라고 접근을 했다라는 보도가 조선일보 내용입니다. 7월 27일 열린공감 TV 보도 내용은 오보. 이 보도 이후 누나 아우 호칭이 되었다.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일까지 52차례 7시간 45분가량 통화가 녹음이 됐다. 모조리.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27일 열린공감 TV 보도 내용 줄리 의혹은 오보다라는 보도 뒤에 김건희에게 잘 보여야 된다. 소위 떡밥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달라라고 열린공감 TV 측에게 이 서울의 소리 이모 씨가 양해를 구했다라는 내용도 조선일보는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이 전반의 과정, 이 조선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 통화 녹취부터 보도까지가 적절했고 적법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건의 한 가지 폐해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기자들의 취재가 굉장히 막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의 발언이 공개되고 보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사실 많은 유명인들하고 통화를 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를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취지의 보도를 할 예정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든가 뭐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좀 자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야 대답을 해줄 수가 그것도 그거고 있죠. 인터뷰를 할 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보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52차례나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모든 내용이 이런 식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할 때도 역시나 이것은 인터뷰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사전에 고지해야 말하는 사람도 준비를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가공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잖아요. 이 서울의 소리 이모 씨 측이 이렇게 접근하고 녹취한 것을 함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유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항상 전화 처음에 이제 이러한 발언들이 어떤 식으로든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이나 굉장히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있었던 모든 발언들이 지금 7시간이나 축적이 돼서 공개가 되고 그중에 일부 발언이 MBC에서 이제 보도가 된 것인데 예. 이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모든 발언들이 이렇게 공개된다고 하면 앞으로 저도 전화 만약에 기자에게 오면은 그냥 전화 받지 않고 그냥 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발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이 취재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취재된 예. 부분은 분명히 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언론사들의 입장에서 또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취재하기가 굉장히 더 까다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래도 앞으로 제 얘기 전화는 받으셔야 됩니다. 제 누나라고 안 부를 테니까 제 전화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의 의견은 전재수 의원님, 예. 이건 기자로서의 정식적인 취재라고 볼 수가 없다. 정식 인터뷰가 아니다. 이건 함정에 가까운 유도 질문이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함정 아니다라는 의견이세요? 아니 전반적인 이야기 뉘앙스나 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활달하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게 아니죠. 오히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함정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첫 통화에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때 이제 이명수 기자가 전화를 바로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10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제 집 사람이 저걸 보고 난 뒤에 저한테 이제 멘트를 하는 게, 와, 대단하다. 어떻게 기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기자로 밝혔는데 저렇게 거침없이 능수능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예. 되게 대단한 분 같아. 그렇게 말씀을 제 집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집 사람은 기자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위축되고 쫄아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되게 겁내할 것 같은데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서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제 집사람도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정치를 하는 저희들도 기자들한테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낚였다. 낚였다? 낚였다. 뭐냐면은
의도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가가지고 그게 기사화 될 때 저희들도 정치하는 저희들도 기자분들한테 아 낚였다 이거 이게 실수했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무슨 저 기자분들이 취재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인들도 막 낚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거를 무슨 함정 구덩이를 파놓고 마치 거기 헤어나오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뭐 함정을 파놨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김건희 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것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 파일을 입수 과정도 불법적이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공적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시했던 방송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 크게 세 가지 이 부분 보고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두 분의 생각이 첨예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함정이 아니다. 그리고 첫 통화 때 본인의 직함을 얘기했다. 그리고 기자를 상대로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다 말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함정이냐 아니냐, 정식적인 인터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과정이 적절치 않느냐라는 논란은 저희가 오늘 이 뉴스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반응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 방송을 앞두고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아내의 7시간 육성이 공개되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글쎄 뭐 저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방송 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보도는 됐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 논란과 이견들은 존재합니다.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문제이고 이 방송 보도가 이번 선거에 어떤 바람을 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정치권에 가져다 줄 후폭풍은 얼마만큼인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자,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들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뭐 방송 뭐라 했냐?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아, 이거 제2의 최순실이네. 심각하다. 이러면 되냐? 안 된다. 라는 의견.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일단은 첫 반응들이라 상당히 거칩니다. 좀 더 이제 정교화된 정치권들의 반응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 뭐가 문제냐? 라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야, 이거 안 되겠네. 라는 쪽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 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후보 배우자가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본인의 관점 드러내거나 캠프 구성 위에 인사 영입하는 거 문제될 거 없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지적하라. 이준석 대표는 방송 이후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대단히 부적절한 방송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반로권 보장됐다고 볼 수도 없고 보도의 공정성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도 그럼 같은 수준으로 방송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국민의힘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형수 욕설 들어봤냐라고 언급을 했고 진중권 교수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똑같이 MBC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형수 관련된 부분을 방송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형수에게 욕설하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차마 귀를 씻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런 폐류를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김혜경 씨의 녹음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 이재명 후보의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 그것도 같이 틀어야 돼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준석 대표의 반응과 함께
그럼 똑같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에 대한 것도 후보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MBC에서 보도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도층을 잡으려면 국민의힘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 일부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 과정이 좀 부적절하다. 이거 뭐 사적으로 기자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느냐라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또 발언 중에는 이거는 김건희 씨가 좀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거 문제 되겠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셔서 청와대 가셨을 때 이렇게 국정 운영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도층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국민들이 좀 신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그 과거에 이제 김건희 씨가 인터뷰인가요?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아내 역할만 할 것이고 공적 활동 자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믿기려면은 진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들이 많이 공개가 됐으니까 좀 더 머리 숙여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예. 국민들 신뢰에 조금이라도 실망이 있었으면 죄송하다 이런 정도의 논평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욕설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공개를 못하죠. 공중파에서 감히 어떻게 비속어 섞인 욕설을 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방송에 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하고 예. 또 기자하고의 어떤 대화하고 또 가족 간의 서로 그러니까 사인 간의 신분으로 대화한 거는 또 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다를 여지가 있어서 이게 공개될지 여부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공개할 실익도 없는 게 이미 많은 국민들이 다 듣고 알고 유튜브에서 다 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실익도 별로 없는 논쟁이다. 그렇게 네. 생각해봅니다. 자, 실익도 없는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 손정인 변호사님 비판 주셨습니다. 그럼 김병민 대변인,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 이영수 수석 대변인,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도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김혜경 씨의 형수와의 통화를 왜 MBC가 똑같이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실익에 대한 여부는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일 텐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방송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민주당을 대표하는 우리 전지수 의원님이 나와 계신 것처럼 예.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야가 같이 함께 나와 있고 또 패널에 대한 구성에서도 특정 정치 혹은 정당의 몸을 담고 있는 내용들까지 면밀하게 고려해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방송에서는 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꽤나 많은 방송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는 국민의 방송으로 불릴 정도의 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죠. 만약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 50여일 정도 전에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사적 통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갖다가 공개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뭔가 충분하게 공익적 목적이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지켜보고 나서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민주당이 숱하게 주장해왔고 한 2년 가까이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 핵심적인 내용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사적 대화의 내용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보도를 해야만 하는 의무들이 있겠죠. 어제 도이치모터스 부분 없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는 한 2년 가까이 수사하고 검찰이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기소를 하거나 수사에 대한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숱한 정치 공세를 이어왔지만 지금 이런 내용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 공세하는 부분들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나타났던 MBC 보도 내용들을 쭉 제가 지켜보니까요. 홍준표 의원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뜬금없이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예. 그리고 저 유튜브 방송에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 얘기들까지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맥락에서 MBC는 이런 내용들을 방송하려고 했던 것인가. 혹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보수 진영 내에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보수의 결집들을 막 흐트러뜨리는 내용의 목적이 있지는 않은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있었던 7시간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정 내용들만 잘라서 보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맥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에 대한 언급 부분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준표 비판하는 게 슈퍼챗 더 많이 나올 거다. 날카로운 질문 좀 잘 해봐라 라는 내용이 보도됐고 홍준표 의원이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충격적. 유튜브에서 경선 때 왜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물어뜯고 했는지 짐작할 만. 참 대단한 여장부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왔던 내용들 어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런 맥락들이 하나하나 나왔던 게 과연 이런 얘기를 MBC가 하고 싶어서 혹시 정치적으로 특정 야당의 대선 후보와
그 진영과 집단 내에서 분열을 초래하기 위해서 방송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떤 공익적 목적 때문에 했는지가 좀 분명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인 것 같고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치적인 중립 그리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제기했으면 같은 분량으로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내용들도 방송을 해야 되는 게 똑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아들에 관한 문제들까지 MBC는 과연 이러한 일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자성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님의 두 분의 다른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의 반응 봤으면 이번에 민주당의 반응인데 민주당의 선대위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남영희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요. 김건희 시판 제2의 국정논단, 최순실이란 단어는 이제 김건희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윤중병 의원이었고 박원순 시장 때 정무부 시장을 했었죠. 김종인 미투 안희정 언급한 김건희 발언을 나열하며 윤석열 후보도 같은 생각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개개인의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 사실 민주당에서 방송하기 전에 반드시 시청을 해야 된다, 꼭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거 살짝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방송 전에도 그 방송을 독려하거나 당 차원에서 선대위 차원에서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개개인의 예, 반응들이었다. 의원 뭐 개인들이 뭐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 뭐 방송 보기를 독려했다거나 그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방송이 되기 전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논평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사전에 공지를 다 했습니다. 아, 일관성이 있군요. 예. 사전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 공지를 했고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사전에 공지했듯이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선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대선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뭔가 이게 미래 5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더 일을 잘할 사람이냐 이거 위주로 경쟁이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 전에도 방송 후에도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지 않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그렇군요. 드립니다. 예. 자, 전재수 의원님 언급해 주셨듯이 판단은 다 본인의 자유이고 그 판단에 대한 표현 또한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화두는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육성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과연 이게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관련돼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설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로서 두 가지 사설에 대한 내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사설인데 김건희 씨 통화방송 유권자가 판단해야 된다. 언론이 김 씨와의 52차례 통화를 녹음해 보도하는 게 정당하려면 그만큼 중대한 공적 사안이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후보 가족 논란에 가려 한동안 정책과 비전이 뒷전이었다. 공개된 김 씨 발언이 진짜 심각한 흠결인지 정치 공세에 가까운 의혹인지는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한국일보는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 사설도 소개해드립니다. 김건희 녹취록 대격 어디까지 취해질 건가? 김건희 녹취록을 둘러싼 진영 대결은 이번 대선이 얼마나 막장인지 보여준다. 6년 전 미국 대선에서 그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라는 목소리라도 있었다. 우린 비전은 없고 저급하게만 갈 뿐이다. 라는 사설 내용도 보도돼 있다는 것 신문 읽어주는 남자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육성 녹취 논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가 집대성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패널들의 개개인의 의견 제가 최대한으로 발언을 풍성하게 발언권 보장해 드렸고요. 판단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달린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질적인 이야기 이제 다시 대선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네거티브 전쟁 안일화 아시나요? 두 가지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선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제가 이 대형 미디어 원로 나가서 직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저희 돌직구쇼 스튜디오가
이번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리뉴얼이 돼서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시원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패널 여러분들도 눈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SOI가 실시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36.2%, 윤석열 후보가 41.4%, 심상정 후보는 3.6%,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9.6%로 다소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자릿대 지지율이 많았는데 이 KSOI 여론조사 결과상은 안철수 후보가 9.6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0.9%,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36.2 대 41.4니까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는 수치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KSOI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는 한 자릿수였는데 주말 전,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때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7%까지 오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상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후보 31로 역시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는 수치가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갤럽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난주 금요일 여론조사가 17이었는데 이번 KSOI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9.6%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조사 방법도 다르고 샘플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겠습니다만 기관도 다르고 어떤 거는 17이고 주말 지나서 오늘 거는 9.6이에요.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배종찬 소장께서 나오셨으면 아주 속 시원하게 우리 시청자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나옵니다, 그분. 네. 일단은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이제 시소 게임,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아, 전재수 분석이 맞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한쪽이 떨어지면 한쪽이 올라가는 아마 그런 이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 내용도 수습하고 여러 가지 위기 국면을 돌파를 하면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할 시기가 오면 이 41.4가 윤 후보의 지지율 반등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던 그 표가 윤석열 후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안정적인 지지율을 가져가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이제 다시 군소 후보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번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막 이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설 명절이 지나 보면 대체적인 아마 대선판의 큰 흐름이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누가 더 일을 잘할 후보인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책 행보를 더 강화할 것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일자리를 잘 만들 사람, 경제를 잘 이끌 사람, 남북관계 외교 문제를 잘할 사람, 코로나19를 극복 잘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보다 상당히 앞선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지지율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KSOI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시면 김병민 대변인님, 예. 전재수 의원의 분석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반등이 안철수 후보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에 대한 전면 개편이 있었고요. 많이 지켜보셨겠습니다마는 캠페인, 메시지, 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좀 지켜봤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나라에 대한 정책, 공약, 비전 중심으로 낮은 자세로 다가서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의 일정 부분들 여론에서 호응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있는 행보 중에는 약간 양비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잇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보다는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나아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에 국민들께서 호응을 해주신 측면이 있지 않는가 싶고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서 중간에서의 공간들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에 그렇게 높은 여론들이 형성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여튼 지금은 이제 한 50여일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 분들에게 최대한 각자 후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각 후보들의 이야기 조금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위 이 멸공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멸공을 얘기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이게 군대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막 멸공, 막그 진통일 막 이런 거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막 선제 공격,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내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자, 윤석열 후보의 이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선제 타격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발언과 또 정용진 부회장을 중심으로 소위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 멸공 캠페인을 한데 비판을 했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들이 멸공을 한다.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예. 여성이라서.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런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성은 멸공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할 수 없겠네요. 저도 초등학생 때, 그땐 국민학생이죠. 국민학생 때 뭐 방공 포스터, 방공 글찍이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 저는 이제 멸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멸공이라는 굉장히 낡은 프레임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멸공 논란이 나왔을 때 왜 이런 구닥다리 이야기들이 이제서 또 나오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중요한 것은 2030이 이 멸공에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럼 2030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왜 멸공에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은 북한이나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장할 때 북한의 수많은 도발에도 북한은 항상 통일해야 되는 대상, 북한은 항상 친구로 지내야 되는 대상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공교육, 4050들이 반공교육을 받았던 것만큼이나 지금 2030은 북한에 대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만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염증이 결국 이 멸공이라는 말에 호응하는 식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민주당이 지금 읽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멸공 논란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산당, 북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진보 정부의 굉장히 세뇌적인 그러한 통일 교육에 대한 염증들을 우리가 마치 반공교육에 대해서 가졌던 것만큼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2030들이 멸공에 호응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멸공 논란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멸공 얘기 전해드리는 도중에 합참이 1시간 전에 뉴스를 발표했는데 김수현 교수님,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네요? 좀 전에? 아, 그렇습니까? 예, 북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또 쐈다. 합참이 조금 전에 발표했고 새해 벌써 4번째 도발인데 앞서서 2차례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였고 마십이었잖아요. 이번에 어떤 미사일 쐈는지 아직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군이 아마 이거를 파악해서 발표할 걸로 보이고 우리 군 파악이 빠를지 북한의 발표가 빠를지는 뭐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조금 전에 또 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올해 벌써 지금 1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잦은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물론 북한과 어떤 평화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크나큰 어떤 핵실험이라든가 이러한 도발 정도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어쩌면 이런 멸공 챌린지라는 굉장히 제가 볼 때도 구시대적인 어떤 발상의 이런 사건들이 호응을 받는 식의 반응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점쟁이에게 국정 물어볼 사람에게 나라를 못 맡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가 책임자는 유능해야 됩니다. 대충 누구 시켜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깊이 고민하고 방향은 정하고 좋은 인재를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쓰고 좋은 정책이면 윤석열 후보가 먼저 얘기한 것도 갖다가 쓰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연설한 내용인데 점쟁이에게 국정 물어볼 사람에게 나를 못 맡긴다라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 언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점쟁이한테 국정을 물어보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있죠.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이제 그 세계일보 단독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김병민 대변인께서 공보실에 이제 공보단에 이제 공식 입장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반박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그 선거 선대위 캠프 내부 관계자의 인터뷰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세계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 공보단의 해명이라 그래서 그것이 100%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그 관계 내부자의 그 인터뷰라든지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새벽에 일보가 보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잠시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김건희 씨 이제 MBC 방송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도사를 만나서 인생을 논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개신교나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신기 뭐 이런 이제 비슷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도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손바닥 왕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 이전에 천공서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일보에서 이제 건진법사라고, 건진법사 이분이 나왔습니다. 건진법사요? 네, 건진법사입니다. 그래 이분 취재에 이제 세계일보 들어가니까 선대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산에 갔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했는데, 이런 등등의 논란을 보면은 누가 국정을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최순실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 주변에 비단 이제 이런 이제 무슨 법사니 무슨 뭐 무속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TV 토론 안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합의를 해서 TV 토론이 나오는데, 차고 넘칠 정도로 국민들의 어떤 TV 토론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많은 토론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 요구에 좀 부합하는 그런 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건진법사라고까지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언급해 주셨어요. 네, 앞서 설명을 분명히 드렸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점쟁이 운운하는 발언이 나오는 걸 지켜보니까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굉장히 다급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중앙일보 사설에 나왔던 내용인가요? 미국 대선에서 6년 전에 나왔던 저들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라고 얘기했던 하나의 메시지를 사설에까지 반영했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싶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런 식으로 상대 후보를 정말 처참하게 끌어내리는 프레임 선거전을 원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만약 검증을 해야 된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이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 그리고 드루킹으로 인해서 불법 선거의 최전선에 있었던 내용들이 대법의 확정 판결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윗선에 대한 수사는 잘 진행됐는지에 대한 고민도 들기도 합니다. 그때 한때 보도가 잠깐 되다가 말았던 기억이 나는 게, 김정숙 여사가 선거 때 경인선에 가자 등 운운했던 내용들도 잠깐 방송됐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처럼 불법적인 선거에 누군가가 대통령 후보자 혹은 가족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증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다뤄볼 법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러지 않을 거야?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방식의 프레임을 씌우게 되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그닥 바람직한 선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한다면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정부가 방역 패스 중에 일부를 조금 전에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취소를 한 거죠. 조치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리겠고요. 안철수 후보가 안일화에 대해서 들어봤냐라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안일화. 단일화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정치공학적인 그런 생각들 아닙니까?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이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더 확장성이 있는 후보인지 그걸 보고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힐화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안철수로 단일. 그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말입니다. 안철수는 3월 9일 투표날 전날 3월 8일까지 단일화 절대 안 한다. 지금 여기서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선 전까지 단일화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에서는 또 안일화를 말씀하셔서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힌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한편 심상정 후보는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앞서 방역 패스 논란 얘기 나왔는데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바로 정부가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하겠다던 방역 패스 법원에 반대도 있었는데 요 백화점과 마트에 대해서 방역 패스가 해제됐습니다. 법원, 미접종자 출입 통제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다. 예컨대 임산부가 백화점 가서 아기용품 사야 되는 건 아니냐, 마트 가서 장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 등이었죠. 결국 정부가 오늘부터 일괄 철회했군요. 대형마트,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방역 패스 일괄 철회 발표했습니다. 자, 대형마트,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자, 백화점은요? 백화점은 지금 해당되는지 좀 한번 우리 제작진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생방송 들어오고 나서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정부가 방역 패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논란이 있었고 법원의 제동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군요. 그러니까 백신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 맞은 사람 또는 안 맞은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인권 제한이다. 이런 이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민이 좀 있었을 겁니다. 애초에 이제 방역 패스나 이제 인원 제한 영업 규제할 때 왜 뭐 백화점이라든가 큰 대형마트는 규제 안 했느냐. 예. 조그마한 이제 자영업자들만 너무 피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목소리도 있었고 특히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는 마스크를 쓰긴 하지만 또 곳곳에 이제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뭐 음식을 시식을 한다던가 또 내부에 어떤 식당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또 감염이 퍼지면 백화점도 크게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정책적인 고려를 이제 실시하려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고 또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도리 없이 이제 전면 철회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그런 규제받은 업종별로 소송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생각이 돼서 이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 또 소송에 대응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백화점도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가 됐다는 뉴스 속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제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던 측면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이 형평성 차원과 공정성 논란을 좀 잘 계산을 했더라면 이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과 비용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많은 조간신문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수사 107일 만에 정진상 실장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내용. 자, 김수영 교수님,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 현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그 관여한 바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출석할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요구도 하고 계획돼 있었는데 그동안 뭐 유한기 본부장이라던가 김문기 처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극단적 선택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 달 8일 날 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굉장히 뒤늦게 지금 지난 주말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비공개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대장동 사업 개입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리고 황무성 그 성남 도계공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데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다음 달 6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남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요? 한 2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늦었고
있었고 이제서 불러서 조사를 해가지고 뭐가 얼마나 나와서 과연 어느 정도 윗선까지 이것들이 수사가 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 107일 만에 부르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부른 시점에 대해서는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면피용으로 불러서 조사한 게 아니냐. 면피다. 그런 의혹이 굉장히 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왜 그렇게 늦게 불렀으며 지금 6일 날 다음 달 6일 날 이 공소시효가 만료면 2, 3주 만에 뭘 얼마나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면피용으로 부른 거다라는 생각이 좀 짙게 듭니다. 면피다. 전재수 의원님. 면피라는데 김소영 교수님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죠. 실망스럽다. 예, 정진상 씨 뭐 혐의가 의혹이 있거나 하면 빨리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50억 돈 받은 사람들, 금전적 이득을 보고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 왜 수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50억 클럽.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받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수사 안 했어요? 근데 사전 구속영장을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 국면을 보면은 검찰이 어차피 누가 될지도 모르는 판에 몸살이고 있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대상이 정진상 씨가 됐건 또는 금전적 이득을 보고 또 50억 클럽에 나오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됐건 간에 검찰이 그런 눈치 보지 않고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의혹이 있으면 또 그럴 겁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검찰에 대한 비판, 개인적 의견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죠. 세 번째 소식은 바로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조금 전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회장직에서 사퇴 발표했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품질 보증 10년에서 30년까지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자리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물러났습니다. 오늘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6일 만에 콘크리트 부설 작업을 뚝딱뚝딱 2주 걸려야 될 것을 6일 만에 진행했다라는 언론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주에서 2건의 사고로 인해 붕괴 직전 일부 층에서 콘크리트 얼어붙은 현상도 발견됐고 200일 작업 일지 내용을 보면 21일 동안 4개 층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5.1에 1개 층 치네. 뭐가 이렇게 급해서 빨리빨리 했어요. 2주 걸리는 양생 작업을 6일에서 10일 만에 완료했다. 시공사 측에 18일 동안 양생을 했다는 해명과 배치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부실공사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임 대변인님, 네. 정몽규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까지 결국 이어졌군요. 정 회장 개인의 사퇴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단락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사망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알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공사라는 과정에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또 지금 대한민국 전국 도처에서도 이런 일들이 같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겠죠. 노동 현장에 대한 산재가 없도록 안전을 지키는 일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제 역할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앞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제가 소개하면서 박원순 시절의 부시장, 정무부시장을 소개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행정 1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사실관계 바로 잡겠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오늘 저희 뜨거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자세한 이야기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